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딥러닝 정치 P1 국가와 개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프리즘에서 배웠던 내용에 추가 지식을 덧붙여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테마 1, 국가에 대한 내용부터 배울 건데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프리즘에서도 배웠는데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자, 우리 우선은 복습할 겸 민주주의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1. 자, 이 민주제는 구성원이 직접 정치에 참가하는 민주제로 그리스의 민회나 미국의 타운 미팅에 해당되는데 직접 정치에 참가하는 민주제는 당연히 직접 민주제가 되겠죠. 직접 민주제 한번 써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민주제와는 반대로 이 민주제는 대표자를 선출해 대표자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민주제인데 간접 민주제라고 합니다. 자,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부터 추가 지식을 좀 배워갈 거예요. 자, 간접 민주주의에도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다수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독점 운영을 행하는 것으로, 자,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자, 우선은 독점 운영과 관련이 있는 민주주의는 다수자 지배형이라고 합니다. 간접 민주제 중에서도 다수자 지배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있는데, 자, 이것은 2대 정당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2대 정당제.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민주주의를 한번 볼게요. 자, 반면 다극 공존형이라고 불리는 이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의 폭넓은 정치 참가를 허용하며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다극 공존형은 합의형이라고 합니다. 합의형 민주주의라고 하며 이것은 다당제와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명칭은 생소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간접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유명한 학자의 이름을 좀 우리가 한번 외워볼 거예요. 자, 3.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적인 결정은 소수자의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은 이것을 다수자의 이것이라고 부르며 데모크라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 데모크라시의 위험성을 경고한 사람은 밀 말고도 토크빌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 2020년대 들어서 등장한 사람이고요. 뭐라고 부르며 경고했냐면은 다수자의 전제라고 부르면서 데모크라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상가의 이름을 한번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 이 사람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선은 이름 한번 써볼 건데,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라고 하면 한 명밖에 없어요. 에드먼드 버크라고 풀네임 한번 써볼게요. 에드먼드 버크. 자, 이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오랜 역사가 형성한 전통과 관습을 바탕으로 유지되며 이를 함부로 파괴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드먼드 버크는 또 뭐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면은 밑에 프랑스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과도 연관이 있는 이 이론을 비판한 사람인데 사회 계약론을 비판한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사회계약론자 3인방은 프리즘에서 배웠는데 플러스 알파에서 지금 에드먼드 버크까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제도를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민주주의에 관한 추가 내용을 한번 배웠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는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학자와 학자의 사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먼저 1. 독일의 이 사람부터 볼 건데, 이 사람은 권력자가 지배를 정당화하는 3개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풀네임 한번 써볼 건데, 막스 베버라고 합니다. 막스 베버. 자, 이 사람은
우리 나중에 경제에 가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될 사람이고요. 자, 세 개의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전부터 계속된 질서와 지배 권력의 전통에 근거한 이 지배가 있는데 신분제적, 현상 유지적, 복고적, 가부장적 지배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지배는 우리가 전통적 지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자가 초인적인 자질과 권위로 대중을 매료하는 이 지배가 있는데 이 지배는 나폴레옹 1세 등의 초인적 영웅에 의한 지배로 대표가 됩니다. 자, 이 지배의 이름은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해요. 카리스마적 지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의회제 민주주의, 관료적 지배 등 제정된 법률의 합법성에 근거하면은 합법적 지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합법적 지배. 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생소하기는 해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독일의 학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의 옐리네크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한번 볼 건데, 사상을. 자, 이 사람은 국가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우리 한번 쓰고 시작해 볼 건데,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 그 다음에 국민이 살 수 있는 영역, 이 세 가지 요소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권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권의 정의를 한번 밑에서 써볼 건데, 영역 내에서 다른 모든 개인이나 집단을 지배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의 모든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3번에서 볼 겁니다. 바로 프랑스의 이 사람이 되는데 프랑스의 보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본인의 주요 저서 국가론에서 근대적 주권 개념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주장 한번 볼 건데, 보댕은 국가의 절대적 권력을 주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의 절대적 권력을 주권이라고 주장해 주권은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 군주에 위탁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권의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주권의 첫 번째 의미는 국정의 이상적인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최종적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다른 명칭 한번 써볼게요. 최종적 결정권은 우리가 최고의사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천황주권이나 국민주권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권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볼 건데, 주권의 두 번째 의미는 국가가 가진 영역이나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권이 됩니다. 명칭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권의 마지막 의미는 국가주권, 주권 국가로 대표되는 국내에서의 최고 권력성 및 대외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최고 권력성 및 대외 독립성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명의 주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막스 베버, 옐리네크, 보댕까지 한번 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지 않을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테마 2 개인에 관한 내용들을 볼게요. 자, 먼저 전후 국제인권보장의 역사를 한번 볼 건데 1.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이 대통령은 41년 4개의 자유를 발표했습니다. 4개의 자유를 발표한 대통령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4개의 자유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언론과 의사표명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 한번 써볼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신앙의 자유라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삼았는데 먼저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그 다음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4개의 자유에 덧붙여서 이후 대서양 헌장, 국제연합 헌장에서 인권 존중이 제창이 되었고 전후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48년 3개의 인권선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은 각국이 달성해야 할 인권 보장의 기준을 제시하긴 했으나 조약이 아닌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없다. 자, 그래서 이어서 3 볼 건데 3번. 이후 세계 인권선언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것이 1966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되어 76년 발효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제인권규약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인권규약. 자, 국제인권규약에는 종류가 있는데 먼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라는 것을 볼 거예요. 자, 이름이 다소 길기 때문에 줄여줄 건데 우리가 줄여서 A규약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A규약은 이 권리를 중심으로 보장한 것이 되는데 사회권을 중심으로 보장한 것으로 경제 발전에 응해 점차적 달성을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이것을 비준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건데 일본은 A 규약에 규정된 공무원의 쟁의권과 중등, 고등교육의 무상화, 그 다음에 축제일의 급여 지급에 대한 조항을 유보해 79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준한 것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후 일본은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 중등, 고등 교육의 무상화에 대해서는 고교의 수업료 무상화, 국공립 고교를 실시한 것에 동반해 유보 철회를 2012년에 각의 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 규약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또 볼 건데 이후에 2008년 A 규약에 선택의정서라는 것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체약국의 인권 침해를 받은 개인이 이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설치한 것인데 개인이 어느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냐면은 사회권 규약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도의 이름은 우리 개인통보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이 통보할 수 있는 제도. 자, 그러나 일본은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 않다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제인권규약에 A 규약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B 규약도 있게 됩니다. 밑에 4번 볼 건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A 규약에 이은 B 규약이 되는데 자, 이 B 규약은 이 권리와 이 권리를 중심으로 보장한 것으로 즉시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위에서는 우리 사회권이었는데 이 B 규약은 자유권과 그 다음에 참정권을 중심으로 보장한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규약에도 선택의정서가 있는데 B 규약의 선택의정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B 규약의 제1 선택의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아까 위에서 봤던 A 규약의 선택의정서하고 비슷해요. 이 위원회의 개인 통보 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번에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됩니다. 이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개인 통보 제도를 정하고 있는 한편 일본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B 규약에는 제2선택 의정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 제2선택 의정서는 1989년에 채택되었고 91년에 발효되었으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형 폐지 조약이 됩니다. 사형 폐지 조약. 자, 그 다음에 일본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다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 규약, B 규약의 제1조는 세계 인권선언에는 없었던 인민의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인민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전후 국제 인권 보장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세계 인권 선언이 되고요. 국제 인권 규약도 시험 문제에 등장하긴 하는데 보통 오답 선지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주요 국제 인권 조약들을 추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먼저 1번부터 1951년에 채택되었고 54년에 반려된 이것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난민에 관한 조약이고요. 우리 난민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망명자, 이 난민과 전쟁 난민의 보호를 인정하지만 이 난민이나 국내 피난민 등은 포함하지 않는데 자, 우선은 인정이 되는 난민은 정치 난민과 전쟁 난민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이 되지 않는 난민은 경제 난민과 국내 피난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는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의 이것을 금지한 논-루플르망의 원칙도 명기되어 있는데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의 송환을 금지한 논-루플르망의 원칙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대처 한번 볼 건데 일본은 이 조약을 비준하긴 했습니다. 81년에. 자, 이 조약의 비준에 동반해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제정을 했고 이후 2010년에는 제3국 정주의 조치를 도입했고 2018년에는 단순 노동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난민 조약보다 더 중요한 조약이 이번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 1965년에 채택되고 69년에 발효된 조약은 이것 철폐 조약이라고 하며 인종차별 철폐 조약이 됩니다. 인종차별 한번 써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인종차별 철폐 조약을 일본은 비준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격리 정책, 다른 말로 하면은 아파르트 헤이트가 종료된 후에 95년에 비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인종차별 철폐 조약의 비준에 동반해 아이누 민족에 대한 배려로부터 이것 보호법을 폐지하고 97년에 이것 진흥법을 제정했는데 아이누 민족에 대한 배려로부터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을 폐지해 아이누 문화 진흥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누 문화 진흥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배워볼 건데 아이누 문화 진흥법은 국련에서의 선주민의 권리 선언, 중참 양원의 아이누 민족을 선주민족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거쳐서 아이누를 선주민족으로 하는 것을 명기한 아이누 정책비준법으로 2019년 대체됩니다. 이 정책비준법 다른 말로 하면은 민족지원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철폐 조약, 그 다음에 아이누까지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약 한번 볼게요. 인종차별, 철폐 조약만큼 중요한 조약이 있는데 3. 자, 국련 부인의 10년의 가운데 1979년 이것 철폐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1979년에 채택된 조약은 여성차별 철폐 조약이라고 얘기해요.
여성차별 철폐 조약이 맺어졌고, 일본은 비준하기는 했는데 바로 비준한 것은 아니고, 일본은 비준을 위해 국적법이라는 것을 개정하고 노동부인복지법 대신에 85년 남녀고용 기회균등법을 제정한 후에 최종년에 85년 비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적법에 관한 추가 내용을 한번 볼 건데, 국적법의 개정으로 출생아의 국적 취득이 아버지가 일본인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혈통주의로부터 부모의 어느 쪽인가가 일본인이면 되는 이혈통주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북의 우선 혈통주의였는데, 개정 이후부터는 부모 양계라고 합니다.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성차별 철폐 조약, 그 다음에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에 덧붙여서 99년에는 일본에서 남녀 공동 참획 사회 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우리 주요 키워드 남녀 공동 참획 한번 써볼게요. 남녀 공동 참획 사회 기본법도 추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조약 볼 건데, 한 줄로 끝나게 되는 조약이에요. 검은 펜으로 간단하게 한번 써볼 건데, 1984년에 채택된 조약은 고문 등 금지 조약이라고 하고요. 일본은 99년에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조약 한번 볼 건데, 그 다음 89년에 채택되고 90년에 발효된 조약은 이것의 권리 조약이라고 하며 아동의 권리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18세 미만의 아동의 생존권과 자유권과 그 다음에 이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등을 존중하는 것인데, 아동의 권리 조약했을 때 중요한 권리는 의사표명권이라고 하는 권리예요. 의사표명권. 자, 일본은 94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동의 권리 조약 이후에 덧붙여서 내각부에 설치된 것이 있는데, 이후 일본에서는 2022년에 비교적 최근이죠. 2022년에 아동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내각부에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다른 조약 볼 건데, 한 줄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2006년에 채택되고 2008년에 반려된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은 장애자 권리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장애자의 존엄, 권리 실현 등을 요구하며 일본은 2014년에 비준을 했고요. 자, 이와 더불어 2011년에는 장애자 기본법을 개정하고 2012년에는 장애자 총합지원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장애자 차별해소법 등을 제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자, 기타 조약 중에서 중요한 조약을 3가지 고르라고 하면은 인종차별 철폐 조약과 그 다음에 여성차별 철폐 조약, 그 다음에 아동의 권리 조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한번 볼 건데, 먼저 1. 1989년 냉전 종결 후 전후 권리선언이 공허한 설법이라는 지적으로부터 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이것 선언 및 행동 계획이 채택이 됩니다. 자, 이것은 빈 선언 및 행동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빈 선언 및 행동 계획은 국년 이것의 설치를 정했으며 이후 2000년에 이 서밋의 개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은 국년 인권고등변무관이라고 하는데, 자,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써볼게요. 국년 인권고등변무관의 설치를 93년에 정했으며, 그 다음에 이 빈 선언 및 행동 계획은 2000년에 국년 밀레니엄 서밋, 국년 UN
밀레니엄 서밋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00년에 국년 밀레니엄 서밋의 내용을 볼 건데, 국년 밀레니엄 서밋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에 이곳에서의 빈곤 기아 모멸, 그 다음 초등교육 보급 등 8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채택했는데 어디에서의 빈곤 기아 모멸이냐라고 하면은 도상국입니다. 도상국에서의 빈곤 기아 모멸, 초등교육 보급 등 8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채택했는데 자, 알파벳 표현 한번 써볼 거예요. 알파벳 약자. 대문자로 M, D, MD, G, 그 다음에 소문자 S라고 합니다. MDGS. 자, 그 다음에 이 MDGS가 발전하게 되는데 3. 이후 세계 전체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것은 M 대신에 S가 들어갑니다. 대문자로 SDG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SDGs는 2016년부터 30년에 모든 장소의 모든 빈곤을 끝내는 등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타겟을 내건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까지 인권에 관한 역사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봤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일본국 헌법에 등장하는 기본적 인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일본국 헌법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볼게요. 자, 우선은 1번부터 볼 건데 일본국 헌법에 등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이것에 의한 관점에서 제약될 수 있다고 우리 프리즘에서 배웠어요. 공공의 복지에 의한 관점이라고 하는데 자,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공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제약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이 제약에도 종류가 있게 되는데 이 제약은 헌법 제12, 13조의 공공의 복지에 따라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권리의 중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한쪽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때의 제약을 우리가 내재적 제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재적 제약. 자, 그 다음에 3. 또 다른 제약이 있는데 이 제약은 공공의 복지에 따라 사회, 경제정책의 목적을 위해 헌법 제22조, 제29조의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의 제약은 우리 정책적 제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리즘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서부터는 평등권, 자유권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기본적 인권을 다시 복습해 볼 건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기본적 인권 중에서 평등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평등권에 대해서는 우리 프리즘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에서 한번 다룰 건데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제 헌법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볼 거고요. 1. 자, 모든 국민은 우선 이것 아래에 평등합니다. 자, 법 아래에 평등하다라고 한번 써볼 건데 법 아래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지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헌법에 실제로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2. 일본국 헌법은 화족 그 밖에 귀족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평등권과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3. 영예, 훈장, 그 외의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하지 않으며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것을 갖거나 장래 이것을 받는 자에 일대하나여 그 효력을 가집니다. 이것도 평등권과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평등권과 관련해서 4번이 시험 문제에 등장했는데 혼인은 이것의 합의만을 바탕으로 성립하여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대요. 자,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을이라고 하는데 양성이라고 써볼 거고요. 양성의 합의만을 바탕으로 성립하여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대요. 자, 이것도 평등권과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또한 5.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야 합니다. 평등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평등권과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 6. 일본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학습권과도 관련이 있는데 평등권과도 관련이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 또 다른 양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을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지,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대요. 자, 이것도 평등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그 다음에 평등권 할 때 같이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평등의 종류가 됩니다. 자, 이건 헌법에 등장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고요. 자, 평등 중에서도 법의 적용이 모두에게 일률적인 것은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라고 얘기하고 형식적 평등 혹은 기회의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기회. 자, 근데 반대로 9.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시정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며 혹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등권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서는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등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뒀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73년에 이것의 중벌 규정에 관한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존속살인의 중벌 규정이라고 해요. 자, 검은 펜으로 한번 써볼 건데 존속살인의 중벌 규정은 위헌 판결을 받아 평등권과 관련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 관련 형법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은 낮긴 한데 교과서에선 항상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선거할 때 이미 한 차례 배운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72년에 총선거에서 5배 격차와 그 다음에 83년 총선거에서 4.40배의 격차에서 비롯된 중의원 의원 이것도 평등권을 둘러싸고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중의원 의원의 정수 불균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골에서는 한 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표만 있으면 되는데 도시에서는 한 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5표나 써야 된다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표의 격차와 관련해서는 선거에서 배웠는데 평등권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평등권과 관련한 위헌 판결을 볼 건데 자, 2008년에는 이 법 혼외자 차별 규정 소송이 있었어요. 자, 우선은 혼외자 차별 규정과 관련이 있었던 법은 국적법이라고 하는데 국적법.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고재판소는 혼인 관계가 아닌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 후 인지된 자녀에게 부모의 혼인을 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적법 혼외자 차별 규정도 평등권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4번이 시험 문제 정답 선지로 등장했는데 2013년 혼외자 이것 규정 차별 소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혼외자 법정 상속분 규정 차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간에 태어난 아이, 다른 말로 하면 혼외자 비적출자라고도 하는데
이 혼외자 비적출자의 법정 상속분을 혼내자의 2분의 1로 하는 민법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민법의 단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평등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에 해당이 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2015년에 이 소송이 있었는데 여성의 이것 기간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이라고 한번 써볼 건데, 재혼 금지. 이 재혼 금지 기간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이혼한 여성은 6개월 재혼할 수 없다고 하는 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민법의 단서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평등권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어서 자유권, 사회권 등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자유권과 관련한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아주 약간 낮긴 하지만은 교과서에서는 항상 소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A. 사상 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판결을 볼 건데 1973년에 있었던 이 소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민간 기업이 특정 사상을 가지는 사람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19조 사상 양심의 자유에 위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소송의 명칭은 미츠비시 수지 소송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회사명이 등장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약간 낮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상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B. 신교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판결을 볼 건데 1. 1997년 에힘의 이것 소송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명칭을 먼저 써볼 건데 에힘의 타마구시 료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 거고 에힘의 타마구시료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에힘의 현에 의한 신사에 복납하는 타마구시료의 공비 지출은 제28, 19조 신교의 자유 공금 지출 제한에 위반한다며 전 지사에 대해 지출 상당액을 현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 볼 건데 2010년에는 이신사 소송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신사의 이름 한번 써볼 건데 소라치부토 신사 소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최고재판소는 홋카이도 스나가와시가 신사의 시유지를 무상 대여한 것은 헌법 제28, 19조 신교의 자유, 공금 지출의 제한에 위반한다며 무상 양도, 매각 등 철거 이외의 방법으로의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교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판결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소송 한번 또 보겠습니다. 3. 2021년에는 이것 소송이 있었는데 공자묘 소송이라고 일단 한번 써볼게요. 공자묘 소송. 자, 공자묘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오키나와현 나하시가 불교시설인 공자묘의 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제28, 19조 신교의 자유 공금 지출의 제한을 위반한다며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위반 해소에 대처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명칭이 붙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신교의 자유를 둘러싸고 실제로 위헌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C,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례들을 볼 건데, 자, 이거는 위헌 판결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볼 건데, 1. 약물, 총기, 범죄, 조직적 살인 등 특정의 조직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 당국이 통신을 방수할 수 있는 이 법이 99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은 통신방수법인데 이 통신방수법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나타낸 사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 한번 볼 건데 이 돌에 헤엄치는 물고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돌에 헤엄치는 물고기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소설의 출판으로
이 권리가 침해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소설의 출판 제한을 명했는데 이때에 침해된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이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사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3. 도쿄대학 이 극단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단의 이름은 포포로라고 합니다. 포포로. 근데 이 극단의 공연에 경찰이 학생을 촬영 감시한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는 학생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나타내는 사례이다, 제한된 사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제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다소 낮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D, 직업 선택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판결을 볼게요. 75년에 약국의 이것 제한 소송이 있었는데 약국의 거리 제한 소송이라고 해요. 자, 이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약사법에 의한 거리 제한 규정은 헌법 제22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국회는 약사법에 해당 항목을 폐지했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재산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을 한번 볼 건데 87년에 이것의 분할 제한 소송이 있었어요. 자, 우선 이름을 한번 써볼 건데 공유림의 분할 제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삼림법의 공유림 분할 제한 규정은 헌법 제29조 재산권의 보장에 위반한다며 국회는 삼림법을 87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권과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나온 적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구체적인 이름을 같이 한번 써본 건데 사실 열심히 암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밖의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생존권을 둘러싼 판결을 볼 건데 이건 위헌 판결이 아닙니다. 자, 1번부터 1967년 이 사람 소송이 있었는데 아사히 소송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사람 이름이고요. 아사히 소송에서는 적은 생활보호비가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헌법 제25조 생존권은 구체적 권리가 아닌 프로그램 규정이고 동시에 생활보호 기준의 인정 판단은 후생 대신의 재량의 범위 내라며 위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소송이 82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호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냈습니다. 장애복지연금과 아동부양수당의 병급 금지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는 프로그램 규정서를 채용함과 동시에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내용은 입법부의 재량에 위임된다며 병급 금지를 위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사히 소송, 호리키 소송에서는 둘 다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B, 청구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 볼 건데 2002년에 이 법에 배상 책임의 면제 소송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우편법이라고 한번 써볼 건데 우편법의 배상 책임의 면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우편 업무 종사자의 과실에 의한 배달 지연의 배상을 우편법이 면책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국가배상 청구권에 위반한다며 국회는 2002년에 우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C, 참정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 볼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선거할 때 프리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2005년에 이 법의 제외선거권 제한 소송이 있었는데 자, 우선은 한번 써볼게요.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의 제외선거권 제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제외국민의 선거권을 선거구를 제외한 양의원의 비례대표에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15조 공무원의 선정 파면권에 위반한다라고 했으며 그에 따라 2006년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소송이 비교적 최근에 있었는데 2022년에 제외 일본인 이익권리 소송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제외 유권자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법은 헌법 제15조 공무원의 선정 파면권 제79조 국민심사에 위반한다며 그에 따라 국민심사법이 2022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권리는 국민심사권이 됩니다. 프리즘에서 배웠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인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도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내려진 위헌 판결이고 약간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은 자, 그래도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이장애특례법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성동일성 장애라고 써볼게요. 성동일성 장애특례법 위헌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생식기능 제거 수술을 성별 변경의 조건으로 하는 성동일성 장애특례법의 규정은 헌법 제13조 행복추구권에 위반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이 법 소송이 있었는데 이름 일단 써볼게요. 구우생 보호법이라고 하고요. 구우생 보호법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장애인 등의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키는 구우생 보호법은 헌법 제13조 개인의 존중, 제14조 법 아래 평등에 위반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인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은 비교적 최근에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타 기본적 인권을 둘러싼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구체적인 명칭이 등장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약간 낮지만은 자, 그래도 여러 기본적 인권이 실제로 어떻게 실제 사례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프리즘에서 하던 대로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자, 우선 테마일 국가의 민주주의부터. 자, 이 민주제는 구성원이 직접 정치에 참가하는 민주제로 그리스의 민회나 미국의 타운 미팅에 해당되는데 직접 민주제죠. 자, 그 다음 이 민주제는 대표자를 선출해 대표자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민주제인데 간접민주제. 자, 그 다음 간접민주제 중에서도 이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다수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독점 운영을 행하는 것인데 다수자 지배형 민주주의라고 하죠. 자, 독점 운영을 행하는 것으로 2대 정당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 이 민주주의는 다극공존형이라고도 부르는데 합의형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의 폭넓은 정치 참가를 허용하며 다당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적인 결정은 소수자의 권리 침해를 가져오는데 밀이나 토크빌은 다수자의 전제라고 부르며 데모크라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 4.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오랜 역사가 형성한 전통과 관습을 바탕으로 유지되며 이를 함부로 파괴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반대하고 사회 개혁론을 비판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제도를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국가와 권력 볼게요. 먼저 1. 독일의 이 사람은 권력자가 지배를 정당화하는 3개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막스 베버죠. 자, 그 다음 예전부터 계속된 질서와 지배 권력의 전통에 근거한 이 지배는 신분제적, 현상 유지적, 복고적, 가부장적 지배라고도 불리는데 전통적 지배. 다음, 권력자가 초인적인 자질과 권위로 대중을 매료하는 카리스마적 지배는 나폴레옹 1세 등의 초인적 영웅에 의한 지배로 대표됩니다. 다음, 의회제 민주주의, 관료적 지배 등 제정된 법률의 합법성에 근거하면 합법적 지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학자 볼게요. 이 독일의 옐리네크는 국가의 3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 국민, 영역, 주권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영역 내에서 다른 모든 개인이나 집단을 지배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의 모든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주권이 되죠. 자, 그 다음 3. 프랑스의 이 사람은 주요 저서 국가론에서 근대적 주권 개념을 확립했는데 프랑스의 보댕이죠. 자, 그 다음 보댕은 국가의 절대적 권력을 주권이라고 주장해 주권은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 군주에 위탁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주권의 첫 번째 의미는 국정의 이상적인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최종적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최고 의사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선왕 주권이나 국민 주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주권의 두 번째 의미 볼 건데, 국가가 가진 영역이나 국민을 통치 지배하는 통치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권의 마지막 의미는 국가 주권, 주권 국가로 대표되는 국내에서의 최고 권력성 및 대외 독립성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테마 2 개인 볼게요. 먼저 전후 국제인권보장부터 1.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이 대통령은 4개의 자유를 발표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다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것과 의사표명의 자유, 언론과 의사표명의 자유,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 다음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후 대서양 헌장 국제연합 헌장에서 인권 존중이 제창되었고, 전후 제3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자, 세계 인권 선언은 각국이 달성해야 할 인권 보장의 기준을 제시했고, 조약이 아닌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 이후 세계 인권 선언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인권 규약이 1966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되어 76년 발효되었습니다.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A 규약이라고 하고, 자, A 규약은 이 권리를 중심으로 보장한 것으로, 사회권을 중심으로 보장한 것으로 경제 발전에 응해 점차적 달성을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 일본은 A 규약에 규정된 공무원의 쟁의권, 그 다음 중등, 고등 교육의 무상화, 축제일의 급여 지급에 대한 조항을 유보해 비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후 일본은 중등, 고등 교육 무상화에 대해서는 고교의 수업료 무상화, 국공립 고교를 실시한 것에 동반해 유보 철회를 2012년 각의 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 A 규약의 선택 의정서가 추가되었는데, 체약국의 인권 침해를 받은 개인이 사회권 규약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개인 통보 제도가 설치된 한편, 일본은 이것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우리가 B규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B규약은 이 권리와 이 권리를 중심으로 보장한 것으로, 자유권과 참정권을 중심으로 보장한 것으로 즉시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규약의 제1선택 의정서는 이 위원회의 개인 통보 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되죠. 자, 정하고 있는 한편 일본은 이를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B 규약의 제2선택 의정서는 이것 폐지 조약이 되는데, 사형 폐지 조약으로 일본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A 규약, B 규약의 제1조는 세계 인권선언에는 없었던 인민의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인민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주요 국제인권조약 한번 볼게요. 1. 1951년 이것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있죠. 자, 이 조약은 이 난민, 망명자와 전쟁 난민의 보호를 인정하지만 이 난민이나 국내 피난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정치 난민과 전쟁 난민의 보호를 인정하지만 경제 난민이나 국내 피난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또한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의 송환을 금지한 논 루플르망의 원칙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은 조약의 비준에 동반해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제정했고, 이후 제3국 정주의 조치를 도입해 2018년 단순 노동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조약. 자, 이후 이것 철폐 조약이 맺어졌는데 인종차별 철폐 조약이 되죠. 일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격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가 종료된 후에 비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종차별 철폐 조약의 비준에 동반해 아이누 민족에 대한 배려로부터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을 폐지해 그 다음 아이누 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누 문화진흥법은 국련에서의 선주민의 권리선언, 중참양원의 아이누 민족을 선주민족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거쳐 아이누를 선주민족으로 하는 것을 명기한 아이누 정책비준법으로 대체되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이누 민족지원법이 되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조약. 국련, 부인의 10년의 가운데 이것 철폐 조약이 맺어졌는데 여성차별 철폐 조약이죠. 일본은 비준을 위해 국적법을 개정하고 노동부인복지법 대신 남녀 고용기회균등법을 제정한 후 최종년에 비준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적법의 개정으로 출생아의 국적 취득이 아버지가 일본인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로부터 부모의 어느 쪽인가가 일본인이면 되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후 일본에서는 이것 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남녀 공동 참획 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약간 이름 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약 볼게요. 84년에 채택된 이것 등 금지 조약이 맺어져 일본은 비준을 완료했는데 고문 등 금지 조약이 되죠. 자, 그 다음 이것의 권리 조약이 또 맺어졌는데 아동의 권리 조약이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생존권, 자유권, 그 다음에 의사 표명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존중하는 것으로 일본은 94년에 비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 일본에서는 2022년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어 내각부에 어린이 가정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2006년에 이 조약이 채택되었는데 장애자 권리 조약이고요. 장애자의 존엄, 권리 실현 등을 요구하며 일본은 2014년 비준과 더불어 장애자 기본법의 개정, 장애자 총합지원법의 제정, 장애자 차별 해소법 등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 한번 볼게요. 1. 냉전 종결 후 전후 권리선언이 공허한 설법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이것 선언 및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는데 비인선언 및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인선언 및 행동계획은 국련 인권고등변무관의 설치를 정했으며 이후 2000년 국련 밀레니엄 서밋의 개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국련 밀레니엄 서밋에서는 2000년부터 15년에 도상국에서의 빈곤기아 모멸, 초등교육 보급 등 8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채택했는데 MDGs가 되죠. MDGs. 자, 그 다음 이후 세계 전체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는 SDGs라고 하며 2016년, 30년에 모든 장소의 모든 빈곤을 끝내는 등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타겟을 내걸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일본국 헌법 한번 볼게요. 자, 일본국 헌법의 기본적인 권은 1. 이것에 의한 관점에서 제약될 수 있는데 공공의 복지에 의한 관점에서 제약될 수 있죠. 자, 근데 종류가 있는데 이 제약은 헌법 제12, 13조의 공공의 복지에 따라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권리의 중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한쪽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내재적 제약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3. 이 제약은 공공의 복지에 따라 사회경제정책의 목적을 위해 헌법 제22조, 제29조의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정책적 제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기본적인 권 평등권 볼게요. 먼저 1. 모든 국민은 이것 아래에 평등한데 법 아래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제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2. 일본국 헌법은 화족 그 밖의 귀족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하지 않으며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것을 갖거나 장래 이것을 받는 자에 일대하여 그 효력을 가집니다. 다음 4. 혼인은 이것의 합의만을 바탕으로 성립하는데 양성의 합의만을 바탕으로 성립하여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 5.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 일본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음 7. 양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을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지,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등의 종류를 볼 건데 8. 법의 적용이 모두에게 일률적인 것은 형식적 평등 혹은
기회의 평등이죠. 그 다음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시정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 혹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등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 한번 볼 건데 먼저 1. 이것의 중벌 규정은 위헌 판결을 받아 관련 형법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존속살인의 중벌 규정이죠. 자, 그 다음 2. 72년 총선거의 5배 격차와 83년 총선거의 4.40배의 격차에서 비롯된 중현 의원 정수불균 등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2008년 3. 이법 혼외자 차별 규정 소송에서 국적법 혼외자 차별 규정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혼인관계가 아닌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 후 인지된 자녀에게 부모의 혼인을 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에는 혼외자 이것 규정 차별 소송이 있었는데 법정 상속분 규정 차별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간에 태어난 아이의 법정 상속분을 혼외자 2분의 1로 하는 민법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민법의 단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 여성의 이것 기간 소송이 있었는데 2015년 재혼 금지 기간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이혼한 여성은 6개월 재혼할 수 없다고 하는 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민법의 단서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유권 한번 볼게요. A. 사상, 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판결인데 1. 1973년 이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민간 기업이 특정 사상을 가지는 사람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19조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소송의 이름은 미츠비시 수지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 신교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판결을 볼 건데 97년에 에힘의 이것 소송이 있었죠. 에힘의 타마구시료 소송이라고 하고 최고재판소는 에힘의 현에 의한 신사에 복납하는 타마구시료의 공비 지출은 제20조 89조에 위반한다며 전 지사에 대해 지출 상당액을 현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이신사 소송이 있었는데 소라치부토 신사 소송이라고 합니다. 최고재판소는 홋카이도 스나가와시가 신사의 시유지를 무상 대여한 것은 헌법 제2089조에 위반한다며 무상양도 매각 등 철거 이외의 방법으로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이것 소송이 있었는데 공자묘 소송이 있었죠. 자, 공자묘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오키나와현 나하시가 불교시설인 공자묘에 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제28, 9조를 위반한다며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위반 해소에 내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는 한 개의 사례를 한번 볼 건데 1. 약물, 총기, 범죄, 조직적 살인 등 특정의 조직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99년 수사당국이 통신을 방수할 수 있는 통신방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돌에 헤엄치는 물고기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소설의 출판으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소설의 출판 제한을 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3. 도쿄 대학 이 극단의 공연에 포포로 극단의 공연에 경찰이 학생을 촬영 감시한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는 학생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직업 선택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판결을 볼 건데 1. 약국의 이것 제한 소송에서 약국의 거리 제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약사법에 의한 거리 제한 규정은 헌법 제22조에 위반한다며 국회는 약사법의 해당 항목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재산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인데 자, 87년 이것의 분할 제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공유림의 분할 제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삼림법의 공유림 분할 제한 규정은 헌법 제29조 재산권의 보장에 위반한다며 국회는 삼림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그 외의 기본적인 인권을 둘러싼 판결들 한번 볼게요. A. 생존권을 둘러싼 판결부터 볼 건데 1. 67년에는 이 사람 소송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사히라고 하는데 아사히 소송에서 절간생활보호비가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헌법 제25조 생존권은 구체적 권리가 아닌 프로그램 규정이고 동시에 생활보호 기준의 인정 판단은 후생 대신에 재량의 범위 내라며 위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이 82년에는 이 사람 소송이 있었는데 호리키 소송에서 장애복지연금과 아동부양수당의 변급 금지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는 프로그램 규정서를 채용함과 동시에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내용은 입법부의 재량에 위임된다며 변급 금지를 위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청구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 볼 건데, 자, 2002년 이 법에 배상 책임 면제 소송이 있었습니다. 우편법의 배상 책임의 면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우편 업무 종사자의 과실에 의한 배달 지연의 배상을 우편법이 면책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국가배상 청구권에 위반한다며 국회에는 2002년 우편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C. 참정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 볼 건데, 자, 2005년 이 법에 재외선거권 제한 소송이 있었죠.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권 제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선거구를 제외한 양원의 비례대표에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위반한다라고 했으며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 재외일본인 국민심사권 소송에서 2022년 최고재판소는 재외유권자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법은 헌법 제15조에 위반한다며 그에 따라 국민심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네, 마지막 D. 새로운 인권을 둘러싼 위헌 판결 볼 건데 1. 2023년 이장애특례법 위헌 소송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성동일성 장애특례법 위헌 소송이라고 하는데 최고재판소는 생식기능 제거 수술을 성별 변경의 조건으로 하는 성동일성 장애특례법의 규정은 헌법 제13조에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이 법 소송이 있었는데 구우생보호법 소송에서는 최고재판소는 장애인 등의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키는 구우생보호법은 헌법 제13조, 14조에 위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한번 해봤고, 자, 우리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 건데,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